142. 고루가 사제는 무릎 위에 목발을 올려놓고 신문 담당 장교 앞에 앉아 있었다. 당신이 나치 당원도 아니고 나치 협력자도 아니라면 무엇하러 독일에 왔습니까? 당신 말처럼 어떻게 왔는지 모르는 사이에 어느 날 눈을 떠보니 독일 육군 병원에 있었다는 것은 어린아이들에게나 통할 수 있는 얘기죠. 독일 육군 병원에 있다가. 그런 일은 발칸 지방의 환상적인 이야기만 나오는 거지.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단 말이요. 미군 장교인 내 눈에는 너무도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얘기에 지나지 않아요. 동화나 신화 같은 요소가 지나치게 많소. 친구도 협력자도 아닌 당신을 독일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독일 병원에다 입원시켰겠소? 그들이 왜 당신을 6개월이나 간호해주고 다리까지 절단해 주었겠소? 당신 말대로라면 당신은 그들의 적인데 말이요. 단순히 인도적인 차원에서 그런 일을 했단 말이요. 언제부터 그들이 인도주의자가 되었소? 독일 사람들은 자기의 적이라면 누구든 체포해서 가스실에 집어넣었소. 당신이 그들의 협력자였기 때문에 간호해 준 거란 말이요. 히틀러가 전쟁에 져서 무척 슬펐겠습니다. 장교는 말했다. 고루가 사제는 침묵을 지켰다. 그는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이마에는 땀방울이 진주알처럼 방울방울 맺혀 있었다. 의자에 앉아있기가 몹시 힘들었다. 다리를 자른 뒤부터 그는 항상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다. 열이 나기 시작했다. 그는 되도록 빨리 신문이 끝나서 의자에서 일어날 수 있기만 바랐다. 히틀러가 이겼다면 퍽 기뻤을 테지요. 그렇죠? 전쟁에 이겼다면 히틀러가 당신을 루마니아의 대주교로 임명했을지도 모르는데 그랬더라면 매우 만족했겠죠? 장교는 거듭 물었다. 아닙니다. 만족하지 않았을 겁니다. 사제는 대답했다. 그렇다면 연합군이 이겨서 만족한다 말이요? 그렇지도 않소. 중위는 눈살을 찌푸렸다. 알렉산드로 코르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무기의 힘으로 이루어진 그 어떤 승리도 내게는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말을 하면서 코르가 사제는 벽에 걸려있는 독일 강제 수용소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는 자기와 함께 마르크 골덴베르크의 총을 맞고 면사무소 외양간 뒤 거름 구덩이 속에 던져진 조르주 다미앙 금사와 아포스톨 바질, 그 밖의 판타나 마을의 농민들의 시체를 생각했다. 드레스덴, 프랑크푸르트, 베를린에서 본 어린 아이들의 시체도 눈에 선했다. 또 튠게르크와 스탈린그라드의 시체들도 생각해 보았다. 이런 시체들을 생각하면 그러한 희생을 치르고 얻은 승리는 기뻐할 수 없는 것이었다. 승리를 얻기 위해서 지구는 죄 없는 사람들의 시체로 뒤덮이고 말았다. 승리에는 아름다움이 없나니 이를 아름답게 보는 자는 인간 살육을 즐기는 자이리라. 살육을 즐기는 자는 결코 세상을 정복할 야망을 채우지 못하리라. 참살된 군중 뒤에 죽음의 통곡이 있고 싸움의 승리는 조례로서 찬양을 받으리라. 노자의 글이 있네요. 그 시 참 좋군요. 당신이 지었소? 장교가 물었다. 2000년 전에 어떤 중국 사람이 쓴 것입니다. 그걸 내게 적어주시오. 미국에 있는 가족에게 보내고 싶군요. 장교는 웃고 있었다. 아마 가족을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그러나 곧 안색이 흐려지며 다시 의심쩍은 눈으로 사제를 노려보았다. 지금 당신이 읊은 시가 중국 사람이 지은 게 확실하오?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가 당신 마음에 든다면 작자가 누구든 상관없지 않습니까? 이 시가 아름답다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소? 그 밖의 것은 조금도 문제가 안 되지요. 사제는 이렇게 말해주었다. 천만에요. 그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장교는 즉시 대꾸했다. 작자가 중국 사람이라고 하니 안심했습니다. 중국도 연합군 중 하나이니까 이 시를 보내면 가족들이 퍽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아도 이 시가 적국 시인이 쓴 것이라면 나는 보낼 수 없습니다. 종이와 연필을 드릴 테니까 내일까지 적어주십시오. 당신 신학 이외에 다른 공부도 했습니까? 나는 여건이 허락하는 한 배우고 싶은 거 모두 배웠습니다. 중국어도 아십니까? 모릅니다. 유감이군요. 이 시를 한자로 적어 보내려고 했는데 나한테서 중국어로 된 편지를 받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할 가족들을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었는데 할 수 없지요. 중국어를 모르면 영어로 써주세요. 이 시를 쓴 중국 사람에겐 유머 감각이 있거든. 그리고 연합국의 일원이어서 더 좋군요. 장교는 말했다. 수용소로 돌아온 사제는 너무나 피곤해서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다. 요한 모리츠는 그를 침대에 누이고 이마에 차가운 물수건을 얹어주었다. 사제님을 석방시켜 준다고 했습니까? 아니, 노인은 대답했다. 뭘 물어보았습니까? 노자의 시를 적어달라고 하더군. 중국어로 써달라고 했는데 내가 모른다고 했더니 아주 실망하더군.
그런 시시한 말만 하다가 신문이 끝났나요? 사제는 그렇다고 머리를 끄덕여 보였다. 143. 트라이안 코르가는 노라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노라가 체포된 건 알고 있었어. 하지만 노라만은 그동안 석방되었으리라고 희망을 걸었었는데 이제 그 희망마저 사라져버렸어. 노라도 우리들과 마찬가지로 수용소에 갇혀 우리와 똑같은 괴로움을 겪고 우리와 똑같은 대우를 받고 있다니. 노라도 우리들처럼 이 수용소에서 저 수용소로 옮겨 다니면서 기관총을 맨 폴란드 군인이 지키고 있는 철조망 안에 갇혀 있다니.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아. 트라이아는 전쟁 포로라는 표지가 붙은 봉투를 두 손에 움켜쥐고 말했다. 노라는 편지를 쓸 때 트라이안의 주소를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봉투에 트라이안의 이름을 쓰고 그 옆에 미군 점령지구에 있는 수용소 번호를 모두 적어 놓았다. 그러니 그 편지는 수용소란 수용소는 모두 돌고 나서 트라이안의 손에 들어왔을 것이다. 내가 있는 곳을 가르쳐주지 않은 모양이에요. 나도 노라가 어느 수용소에 있는지 물어보았지만 거절하더군요. 트라이안은 말했다. 사제는 트라이안을 위로하려고 애썼다. 그는 물수건을 이마에 얹고 침대에 누워 있었다. 요한 모리츠는 그 곁에 서 있었다. 트라이안은 어떤 위로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고통을 참는데도 한계가 있는 거야. 이제 나는 그 한계에 이른 것 같아. 어떤 인간도 이 한계를 넘어서서 계속 살아갈 수는 없을 거야. 트라이안은 이렇게 말하고는 천막에서 나가버렸다. 트라이안 씨가 자살할 것 같은데요. 모리스가 깜짝 놀라 말했다. 사제는 두 눈을 감고 있었다. 그는 모리츠의 말을 듣지 못했다.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트라이안과 노라만을 위해서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라 모리츠를 위하여 또 이 서구의 기술사회가 산채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극한점까지 몰아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올렸다. 트라이안 씨를 이대로 내버려두면 자살할 것입니다. 모리츠는 말했다. 사제는 눈을 떴다. 그는 요한 모리츠의 손을 만지고 나서 아들을 쫓아가게 내버려 두었다. 144. 너희 손을 좀 따오. 코르가 사제는 말했다. 그는 눈을 반쯤 뜬 채 누워 있었다. 이마가 창백하고 뺨에도 핏기가 없었다. 노인은 아무 말 없이 트라이안의 손을 꼭 감싸쥐었다. 두 손의 체온이 서로 전해지고 피가 서로 통하는 것 같았다. 그들은 오직 부자지간만이 느낄 수 있는 친근한 정을 느꼈다. 심장의 고동이 서로 호응하는 듯했다. 그러나 사제의 맥박은 점점 희미해져 갔다. 요한 모리츠는 물수건을 갈아주려 했으나 환자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손을 내어주며 웃어 보였다. 모리츠는 침대가에 앉았다. 지금 내 손은 인간의 온기로 데워진 것이 아니라 바로 생명의 불꽃으로 데워진 것 같다. 너희 몸에는 생명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어. 사제는 말했다. 트라이안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사제는 여전히 웃음을 머금고 있었다. 나에게는 두 가지 꿈이 있었다. 하나는 미국에서 사제 노릇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죽은 후에 판타나의 묘지에 묻히는 거였어. 트라이안, 너도 알지? 담도 철조망도 없는 묘지. 꽃과 들풀이 뒤섞인 그 묘지 말이다. 그 묘지는 마치 목장 같아. 바로 거기에 제일 먼저 가서 영혼 속에서의 나의 여로를 조용히 생각해 보고 싶어. 그런데 이 두 가지 소원은 이상한 형태로 남아 실현되었단다. 나는 미국에 가지는 못했으나 미국이 내게로 왔어. 지금 성조기가 휘날리는 이 감옥에서 죽어가고 있으나 또 죽어서 판타니아의 묘지에 묻히긴 못했지만 그 묘지는 판타니아 마을 자체보다 더 확대되어 유럽 전체에 뻗치고 있다. 판타나도 루마니아도 그리고 전 유럽도 오늘날에는 세계 지도 위에 있는 커다란 흑점에 불과하게 되었단다. 마치 잉크 자국이 떨어진 것처럼 말이다. 모든 대륙은 죽은 듯 고요해지고 기쁨은 사라졌어. 판타나의 묘지에 기쁨이 없듯이 대륙에서도 기쁨은 사라지고 말았어. 얼마 지나지 않아 지구가 우리 고향에 있는 묘지와 같이 꽃과 들풀로 무성하게 뒤덮일 날이 올 거야. 그러니 나는 이 대륙 어느 곳에 묻혀도 상관이 없어. 나는 어디에 묻히든 우리 판타나 마을의 철책 없는 묘지 속에 묻혀있는 기분일 테니까 말이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제 그만 주무십시오. 트라이안은 말했다. 그래, 자야지. 그러나 아직 너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트라이안. 사람들이 그처럼 죽음을 지적하지 않는 한 생명은 객관적인 목적을 가지지 않는 법이다. 즉 사실적이고 진실한 목적은 모두 주관적이라는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라. 그런데 서구의 기술사회는 생명에 객관적인 목적을 부여하려고 하거든. 이건 생명을 멸망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란 말이야. 그들은 생명을 통계로 환원시켰어.
그러나 모든 통계는 유일한 경우를 인정하지 않고 있지. 인류가 진화하면 할수록 개인의 특성과 유일성은 마땅히 더욱 소중히 다루어져야 하는 거야. 그런데도 기술사회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단다. 그들은 모든 걸 일반화하고 있어. 서구 사람들이 단일한 것, 즉 개인적 존재에 대한 가치관을 상실한 것은 모든 것을 일반화하고 일반적인 것에만 가치를 찾으려 하기 때문이야. 여기에서 러시아적인 또는 미국적인 집합주의의 가공할 만한 위험이 생기는 거란다. 이 사회가 붕괴될 것이라고 우리들이 확신할 수 있는 것도 아마 그 때문일 거다. 어느 날 저녁 판타나에서 너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지. 기술 문명의 사회는 개인의 생활과 양립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고 말았어. 그건 인간을 질식시키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너의 소설에 나오는 흰 토끼처럼 죽어가고 있지. 우리들은 그야말로 너가 그 책에서 쓰려고 했던 그대로 기계 노예와 기계와 시민 이외에는 활동할 수 없는 이 사회의 독한 분위기 속에서 전부 질식되어 죽어가고 있는 거야. 사람들은 이와 같이 중한 죄를 범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죄를 짓고 있어. 우리는 그야말로 기를 쓰고 우리의 고유한 선인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동을 하고 있단 말이다. 바로 인간 사회가 지금까지 도달해 본 적이 없는 최후의 실권 단계야. 그리고 마치 유사 이전부터 오늘날까지 수없이 많은 사회가 멸망해 간 것처럼 이 사회도 멸망하고 말 거야. 사람들은 이 사회를 논리적인 질서로서 구원하려고 하지만 결국 바로 그 질서가 이 사회를 죽이고 있는 거야. 이것이 서구 기술 사회의 죄악이다. 그들은 산 사람을 죽이고 인간을 이른바 추상과 계획의 희생물로 만들어버리지. 그것이 바로 인간을 희생물로 바치는 현대적 형태야. 화형과 화형 도구는 사무실과 통계로 바뀌었을 뿐이야. 이것은 인간 희생으로 이글거리는 불꽃 속에서 생겨난 두 개의 현실적인 사회적 신화란다. 예를 들면 민주주의는 사회조직의 형식 면에서는 확실히 전체주의보다 우수한 것이지만 인간을 사회적인 차원에서만 취급한다는 점은 다를 바 없어. 민주주의를 생명의 의미와 혼돈하는 것은 생명을 죽이는 것이고 또 생명을 유일한 차원으로 축소시켜버리는 행위지. 바로 이것이 나치당원과 공산당원이 함께 저지르고 있는 커다란 과오야. 인간의 생명은 그 전체 속에서 움직이고 살 때에만 의미를 가지게 돼. 인간의 궁극적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예술과 종교를 이해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과 똑같은 기구, 즉 예술적 창조의 기구, 모든 창조의 기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돼. 생명의 궁극적 의미를 발견함에 있어서 이성은 부수적인 역할밖에 못하는 거야. 베토벤이나 모차르트의 협주곡을 이해함에 있어 수학이나 통계나 논리가 아무 도움도 못 되는 것처럼 그것들도 인간 생명의 구조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거야. 그러나 서구의 기술사회는 베토벤이나 라파엘로를 수학적인 계산에 의해서 이해하려고 기를 쓰고 있지. 또한 인간의 생활을 통계학으로 이해하고 개선하려고 열중하고 있어. 이러한 시도는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비극적인 거란다. 물론 최선의 경우 이러한 제도에 의해서 인간은 사회적 완성의 절정에 도달할 수도 있어. 그러나 그건 인간에게 아무런 구원도 가져오지 못해. 인간의 생명은 사회적인 것과 자동적인 것, 그리고 기계의 법칙으로 환원되는 그 순간부터 존재 가치를 상실해버리고 마는 거야. 기계의 법칙은 생명에 대해 결코 어떤 의미도 부여할 수 없으니까 만일 생명으로부터 그것이 가진 의미를 제거한다면 그때 생명 그 자체는 사라지고 마는 거야. 생명의 의미는 전적으로 개인적이며 내적인 데 있단다. 현대사회는 오래전부터 이 진리를 포기하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다른 길을 향해 돌진하는 절망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 지금 라인강이나 다누베강이나 볼가강의 물결이 노예의 눈물로 넘치게 된 것도 이 때문이란다. 머지않아 이와 같은 눈물이 유럽의 모든 강과 지구상의 모든 강에 흐르게 되고 마침내는 모든 바다와 대양이 기술, 국가, 관료, 자본의 노예가 된 인간이 흘리는 눈물로 범람하는 날이 올 거야. 야, 참 예언적이네. 결국 하나님이 과거에도 수없이 그랬지만 인간을 불쌍히 여겨 구원의 손길을 뻗으시겠지. 그래서 마치 물 위에 떠있는 노아의 방주처럼 그때까지 진정한 인간성을 간직하고 있던 몇몇 사람들만이 이 전체적인 큰 재앙의 물결 위로 떠오를 거다. 역사를 따라서 거듭 반복되듯이 인류를 구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들이야. 그러나 구원은 참다운 인간, 즉 개인에게만 내려지는 거야. 이때 구원받은 것은 카테고리는 아니란 말이다. 어떤 교회도 어떤 국민도 어떤 국가도 어떤 대륙도 단체나 카테고리에 의해서 인간을 구할 수는 없어.
오직 참다운 인간만이 종교나 인종이나 그가 소속되어 있는 사회적, 정치적 카테고리와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구원을 받게 되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그가 속한 카테고리에 의해서 판단되어서는 안 되는 거야. 카테고리라는 것은 인간의 두뇌가 만들어낸 가장 야만적이고 가장 악마적인 착오야. 우리들의 적도 인간이지. 카테고리는 아니란 걸 잊어서는 안 된단다. 아버지, 새삼스럽게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피곤하실 텐데 어서 주무세요. 사제가 숨을 돌리기 위해 말을 멈추자 드라이한 코르가는 그 틈을 타서 겁먹은 목소리로 말했다. 네 말대로 하마, 곧 자야지. 그러나 자기 전에 나는 지금 말한 것과 같은 걸 너한테 모두 말해주고 싶구나. 너도 나처럼 이런 걸 느끼고 생각하고 있겠지?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걸 알 수 있고 느낄 테지. 요한 모리츠도 느끼고 있어. 그 말을 되풀이했더니 어쩐지 기분이 좋구나. 그 말을 하지 않고서는 나는 잘 수가 없었단다. 손이 차군요, 아버지. 알고 있어, 트라이안. 아마 내가 극복하지 못한 이상한 불안 때문에 그런 모양이다. 육체적 근심보다 더 강한 불안 말이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아버지, 무슨 뜻이에요? 기분이 좋지 않으신가요? 드라이안이 물었다. 아니, 사제는 대답했다. 사제의 입술은 마치 전신의 전기라도 통한 것처럼 고통을 못 이겨 일그러지며 경련을 일으켰다. 드라이안은 아버지 위로 몸을 굽혔다. 그 순간 사랑이 넘치는 인자한 미소를 띤 사제의 얼굴이 갑자기 훤해졌다. 이마 뒤쪽 어디선가 탐조등이 비쳐 들어왔던 것이다. 드라이안은 임종이 다가온 것을 알고 침대 아래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흐느끼기 시작했다. 의사를 불러올까요? 요한 모리츠가 일었으며 물었다. 드라이안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의 손을 꼭 쥐고서 일찍이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비탄에 빠져 울고 있었다. 그제서야 사태를 직감한 요한 모리츠는 모자를 벗고 드라이안 곁에 꿇어앉아 성호를 끄었다. 잠시 후에 요한 모리츠는 일어섰다. 포로들이 주위에 모여 있었다. 이웃 천막뿐 아니라 모든 천막의 죄수들이 모여들었다. 요한 모리츠는 모자를 벗고 말없이 서 있는 포로들 사이를 뚫고 밖으로 나갔다가 곧 돌아왔다. 그는 초콜릿 상자에서 긁어 모은 파라핀으로 만든 초를 한 자루 가지고 왔다. 그는 초에다 불을 붙여 빈 깡통 속에 세운 다음 코르가 사제의 머리맡에 놓았다. 145. BW 수용소의 의사가 들것을 든 위생병 2명을 데리고 코르가 사제의 시체가 있는 천막으로 들어왔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드라이안이 물었다. 시체를 운반하러 와서 천막 안에 시체를 놓아둘 수는 없으니까요. 의사는 말했다. 어디로 모셔갈 작정인가요? 수용소 밖으로요. 그러나 우리도 시체를 어디로 옮기는지는 몰라요. 상부에 보고하면 미군차가 와서 실어가곤 하지요. 아무튼 나는 아버지의 시체가 어디로 운반해 가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알고 싶은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우리 역시 아는 것이 없으니 어찌겠소? 의사는 냉담하게 대꾸했다. 위생병들이 침대 곁으로 가서 들것의 시체를 실으려고 했다. 우선 사망 여부를 분명히 확인해야 해. 아직 숨이 붙어 있을지도 모르니까. 의사는 손짓으로 그들의 행동을 제지하고는 말했다. 그는 사제의 손목을 잡고 잠시 진맥을 한 다음 몸을 구부리고 노인의 가슴에 귀를 대보았다. 운반해도 좋아. 의사는 두 위생병에게 명령했다. 안 됩니다. 드라이안이 소리쳤다. 왜 안 된다는 거요? 우리도 당신과 같은 포로에 지나지 않아요.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말이요. 의사는 말했다. 무엇보다도 나는 당신들이 아버지의 시선을 어디로 옮겨가는지 알아야겠어. 매장하는 장소까지 갈 수는 없다 하더라도 물어볼 수는 있지 않소? 아무리 포로라고 할지라도 그것만은 알 권리가 있어요. 또 숨이 끊어진 순간부터 제 아버지는 포로가 아닙니다. 그리고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죽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표하는 경의를 제 아버지도 받을 권리가 있는 겁니다. 누가 죽은 사람에 대해 경의를 표할 수 없다고 했소? 그런 의미에서 한 말은 아닙니다. 다만 아버지는 정교회의 사제입니다. 그러니 그분이 소속된 교파의 의식대로 매장해 달라는 겁니다. 내일 서면으로 미군 사령부에 청원해 보시오. 내일 해도 늦지 않다고 보장해 주시겠습니까? 보장할 수는 없어요. 나도 당신과 똑같은 포로니까. 그럼 아버지의 시신을 이대로 두십시오. 아버지와 작별하기 전에 정교회의 의식대로 매장시켜 달라고 청원해 볼 테니까요.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지 마시오. 고집일지 모르지만 여하튼 버텨보립니다. 우리는 시체를 운반해야 해. 수용소 안에 시체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명령을 받았으니까. 강제로 운반할 수는 있겠지만 나중에 후회할 겁니다. 위생병들이 트라이안의 팔을 잡고 난폭하게 침대 곁에서 떼어놓았다.
사제의 실체는 들것 위에 옮겨졌다. 드라이아는 움직이지 못하게 자신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몸부림을 쳤다. 들것이 그의 곁을 지나갈 때 그는 밝은 달처럼 훤한 아버지의 이마밖에 보지 못했다. 요한 모리츠는 모자를 벗은 지 아직도 촛불이 타고 있는 깡통을 두 손으로 들고 위생병의 뒤를 따라갔다. 이 죄의 대가를 톡톡히 받고 말 걸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행동이야. 의사선생 잘 기억해 두게. 당신은 내가 수용소 문까지 아버지의 시신을 따라가는 것을 막았다는 사실을 말이야. 내가 당신을 막은 것이 아니야. 규율이 그런 거지. 진정하게 미국 사람들이 자네의 고함 소리를 들으면 영락없이 영창행이야. 수용소 소장이 드라이안 곁에 와서 말했다. 이제부터는 누구도 나를 가만히 있게 만들지 못할 걸. 내 고함 소리를 가둬둘 독방이나 감옥은 없어. 오늘부터 나는 죽을 때까지 단식 투쟁을 할 거야. 나는 2만 명의 포로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단식 투쟁을 할 작정이야. 반항의 표정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마르고 죽어가겠지. 내 죽음은 반항의 외침이 되어 내 주위 사람들, 말하자면 나와 함께 갇혀있는 사람들이나 또 나를 붙잡아 넣은 사람들의 귀와 눈과 피부에 배어들 거다. 내 부르짖음은 사방에 울려 퍼져 아무도 그 외침을 피할 수 없을 거다. 그 누구도 내가 죽은 다음에도 결코. 146. 정말 죽을 작정이세요? 먹지도 마시지도 않을 겁니까? 요한 모리츠가 물었다. 드라이안이 단식을 시작한 지 나흘이 지났다. 상당히 더웠다. 드라이안은 천막 그늘에 똑바로 누워있었다. 걷는 것도 피곤하고 얘기하는 것도 피곤했다. 서 있다든가 남이 말하는 것을 듣는다거나 하늘을 쳐다보는 것 모든 것이 그를 피곤하게 했다. 자기 자신의 존재를 느끼는 것마저도 피로를 주었다. 점심 식사를 알리는 종소리가 들렸다. 모리츠는 다시 한번 그를 설득해 보기로 마음먹었다. 점심을 갖다 드릴까요? 모리츠는 드라이언의 식기를 들고 계속 말했다. 당신이 죽는다면 그들은 좋아할 거예요. 그러니 죽으려는 생각은 포기하도록 하십시오. 자네가 내 목까지 먹게. 나는 생각이 없으니까. 모리츠는 나갔다가 곧 수프가 가득 든 그릇을 들고 돌아왔다. 그는 수프 그릇을 바닥에 놓고 호주머니에서 숟가락을 꺼내 손으로 닦았다. 그는 다시 무릎 사이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수프 그릇을 올려놓았다. 그는 코를 불렁거리며 그 냄새를 맡았다. 왜 내 목까지 가져오지 않았나? 자네 목만으로는 부족할 텐데. 하긴 2인분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지만. 드라이안이 물었다. 당신 목까지 먹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거예요. 당신은 괴로워하고 있는데 어떻게 침만 배불리 먹습니까? 그건 죄악이죠. 그런 짓은 못합니다. 무릎 사이에 그릇을 놓고 모리츠는 눈을 들어 잔뜩 흐린 회색 하늘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먹구름을 입을 반쯤 벌리고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성호를 그었다. 드라이아는 모리츠의 행동을 일일이 지켜보았다. 모리츠는 무슨 의식 절차라도 밟듯이 천천히 수프 속에 숟가락을 넣었다. 그는 숟가락의 절반쯤 수프를 떠서 성직자들처럼 여유 있는 동작으로 입술께로 가져갔다. 마치 성례를 받을 때와 같은 동작이었다. 한 숟가락 삼킨 다음 잠시 멈추더니 그 속에 수프가 아직 남아있기라도 한 것처럼 숟가락을 꼭 쥐고 있었다. 그의 크고 검은 눈은 멀리 하늘과 땅이 맞닿은 지점, 그만이 볼 수 있는 아득한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모리츠는 다시 숟가락으로 수프를 떴다. 그는 한 번도 숟가락 가득히 뜨거나 반 숟가락 이하로 내려가게 뜨는 법이 없었다. 그는 언제나 일정한 분량을 떠서 처음처럼 천천히 위험있게 입술로 가져가곤 했다. 요한 모리츠는 미사를 올릴 때처럼 한결같이 절도 있는 태도로 먹었다. 그에게 있어 먹는다는 것은 본래의 타고난 위험을 되찾는 성스러운 의식이었던 것이다. 모든 중요한 의식과 마찬가지로 그는 서두르거나 실수 없이 신중히 이행하여 한 방울의 수프도 입술에 묻거나 땅에 흘리거나 숟가락에 남아있지 않았다. 그의 신성하다고까지 말할 수 있는 요한 모리츠의 식사하는 태도는 모든 회의주의를 무력하게 만들고 침묵시키는 힘이 있었다. 조금도 일부러 꾸민 것 같은 점이 없었고 쓸데없는 무상의 동작도 하지 않았다. 식사하는 시간이면 요한 모리츠는 자연적인 리듬에 자신을 맞추었다. 그는 대지의 깊은 흙 속에서 수액을 빨아올려 나무가 자라듯이 자양분을 섭취했다. 그는 자기의 전신이 행하는 행동을 따랐으며 주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의식하지 못한 채 그 시간만은 자연과 융합되고 정답게 일치된 자기 자신에 빠져 있는 것이었다. 수프 그릇에 남은 마지막 한 방울까지 깨끗이 먹고 난 후에도 그는 눈앞에 전개되는 자기만이 볼 수 있는 풍경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더니 손가락을 모아 또 성호를 그었다. 이었고 그는 트라이안을 보았다.
마치 오랜 꿈에서 깨어난 사람 같았다. 남의 것을 먹으면 큰 죄를 짓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그릇을 씻으러 밖으로 나갔다. 트라이아는 저 먼 곳으로 시선을 던진 채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트라이안의 눈에는 자기가 얼마 전에 포기해버린 영양 섭취의 의식, 즉 자양분을 섭취하는 엄숙한 의식을 행하던 요한 모리츠의 영상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147. 나는 모든 의학적인 치료를 거부하겠소. 트라이안 코르가는 말했다. 그가 단식을 시작한 지 나흘이 되는 날 저녁이었다. 수용소 소장 제곱슨 중위는 미국 신문 기자단이 독일의 포로 수용소를 시찰하기 위해 슈투트가르트에 도착한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는 슈미트 시장과 담당 의사에게 당분간 코르가를 수용소 밖으로 옮기라고 명령했다.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많은 그의 이야기가 신문 잡지에 보도되면 큰일이었기 때문이었다. 사실 트라이안 코르가는 나치 당원이 아니었다. 며칠 전에 죽은 그의 아버지는 사제였다. 아버지는 다리까지 절단되었다. 게다가 그의 아내는 유대인이다. 신문기자가 좋아할 화제거리가 너무나 많았다. 제곱슨 중위는 문제를 일으키기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었다. 만일 신문이 이 문제를 들고 일어나 보도전이라도 벌인다면 그는 즉시 미국으로 소환될 것이다. 지금 그는 독일 도자기 수집을 거의 끝내가는 참이었다. 그는 담뱃값 정도의 헐값으로 사들인 그 도자기들을 상자에 넣어 이미 영국군 점령지구 내에 있는 창고 속에 보관해 두었다. 이제 미국으로 붙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독일의 여러 도시와 마을과 지하 창고에 흩어져 있는 도자기들을 모두 사버릴 수만 있다면 여생을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도 편안히 보낼 수 있다. 그러니 그는 그것을 전부 사들이기까지는 당분간 이곳에 남아있을 필요가 있었다. 신문 기자들이 슈투트가르트에 오지만 않는다면 중위는 코르가의 사건쯤은 겁내지 않았을 것이다. 코르가의 단식건도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고 완전히 묵살해버릴 수도 있었다. 수용소에서는 매일같이 굶어 죽는 포로들이 있었다. 대부분의 포로들이 충분히 먹지 못해서 죽지만 이따금 음식을 거부하여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그런 것은 그에게 별로 중대한 문제가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 스캔들이 생기면 곤란했다. 그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지도 모르는 것이다. 그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스캔들을 막고 싶었다. 수백만 불이 이 일에 걸려있는 것이다. 슈미트 시장, 전 SS 대령임의 바이마르시 경찰서장입니다. 이 슈미트 시장은 제곱슨 중위에게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이 일을 빈틈없이 처리해 놓겠다고 약속했다. 의사는 환자를 치료해 줄 의무가 있거든. 서로 환자가 치료를 원하지 않더라도 말이야. 자네는 열이 있어. 자네를 수용소 의무실로 옮겨야겠네. 시장은 말했다. 저녁 10시경이었다. 요한 모리츠는 트라이안의 침대 곁에 있었다. 그는 슈미트 시장의 말소리를 들을 때마다 몸소리를 쳤다. 요르그 요르단의 목소리를 듣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 두 사람의 목소리는 똑같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비슷했다. 난 여기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나를 끌어내리는 것은 내가 병이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생길지도 모르는 스캔들이 두려워서죠. 그러나 그걸 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 당신 애들은 내가 곧 죽을 거라고 생각하겠죠. 이 수용소에는 2만 명의 시체가 있는 셈인데 그들은 조금도 당신을 괴롭히지 않아요. 다른 포로들은 나보다 훨씬 얌전하게 죽겠지요. 얌전히 죽으면 스캔들도 일지 않지요. 그러나 소문이 날 염려는 없다 하더라도 그들이 죽어가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지 않소. 그런데 왜 그들은 병원으로 실어가지 않는 거요? 자네를 입원시키려고 명령하는 건 의사로서의 내 의무일세. 자네는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 있네, 코르가. 우리는 자네를 한시도 더 천막 속에 내버려 둘 수 없어. 포로 의사 돌프 박사가 말했다. 두 명의 위생병이 트라이안 코르가를 번쩍 들어 마치 물건처럼 들것에 올려놓았다. 모리츠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이를 갈았다. 그는 트라이안을 지키려고 했으나 싸워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정당한 동기를 부당한 것을 위해 사용하는 건 말할 수 없이 큰 죄악이야. 트라이안이 말했으나 의사는 못 들은 척했다. 갑시다. 위생병들은 들것을 수용소 밖으로 운반했다. 포로들은 길을 비켜주었다. 누구 하나 잠든 사람은 없었으나 모두들 잠자코 있었다. 죽음이 전주곡처럼 조용했다. 극히 중대한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만은 그들도 모두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무슨 일인지는 아무도 정확히 말할 수 없었다. 보름달이 후원히 내리비치는 밤이었다. 요한 모리츠는 상녀 뒤를 따라가던 머리를 숙이고 들것을 따라 걸었다. 그는 트라이안의 옷, 신발, 안경 그리고 파이프를 손에 들고 있었다.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그러나 곧 들것 위에 누워있는 자기 친구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이 생각났다.
의무실 문 앞에 이르렀을 때 요한 모리츠는 더 이상 따라오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 너는 의무실 안에 들어와서는 안 돼. 이거 명령이다. 아무도 트라이안 코르가와 말해서는 안 되며 면회할 수도 없어. 옷과 신발은 내가 가지고 들어가겠다. 시장이 말했다. 그날 밤 요한 모리츠는 의무실 울타리 밖의 철조망을 따라 홀로 왔다 갔다 했다. 그는 트라이안을 넘겨준 것을 그냥 체념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148. 트라이안 코르가는 의무실의 어느 방에 감금되었다. 그 방에는 6개의 침대가 놓여 있었는데 누워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그를 혼자 두기 위해서 모두 다른 데로 보낸 것이다. 젊은 위생병 2명이 그를 지키고 있으라는 명령을 받았다. 트라이안은 벽을 향해 누워있었다. 그의 입술은 횟가루처럼 바싹 말라 있었다. 천연색 영화의 한 토막 같은 꿈이 눈앞에 떠올랐다. 그는 눈을 감고 있었으나 네온빛 같은 강한 광선이 스며들어 오는 듯 눈이 부셨다. 그 빛은 몸속에서 나왔다. 눈시울을 태울 듯이 뜨거운 빛이었다. 그의 모든 생각은 채색되어 번쩍였다. 그래서 온몸이 광선으로 화하여 꿈과 같이 가볍게 타오르는 것 같았다. 공중을 날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다. 이제야 돌을 닦는 사람들과 신비론자들이 단식하는 이유를 알 것 같군 하고 트라이언은 생각했다. 굶으면 지상의 온갖 것에서 벗어나기가 훨씬 쉬워지는 거야. 하나님이 바로 곁에 계신 것 같은데 이마가 하늘에 닿는 느낌이야. 트라이안 코르가는 오랫동안 이런 황홀경에 빠져 있었다. 이때 누군가가 먹을 것을 가져왔다는 걸 의식했다. 유생병 하나가 드라이안의 침대 옆 탁자에 음식을 담은 쟁반을 올려놓았다. 드라이안은 쟁반을 등지고 돌아 누웠다. 그는 음식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 속에 무슨 음식이 담겨 있는지는 똑똑히 알 수 있었다. 먼저 그의 코는 버터에 튀긴 감자 냄새를 맡았다. 다음에는 커피 냄새. 그는 벌써 그것들을 보고 맛본 듯이 쟁반 위에 담긴 음식 냄새를 식별할 수 있었다. 후각이 예민해져 있었던 것이다. 일찍이 그는 이처럼 정확하게 냄새를 구별해 본 적이 없었다. 그 밖에도 쟁반 위에는 한 잔의 따끈한 우유가 놓여 있었다. 김이 무럭무럭 나는 우유 냄새는 커피 냄새 못지않게 자극적이었다. 고기 냄새도 풍겼다. 이 고기 냄새는 마치 그림 속에서 그 강렬함 때문에 어떤 색깔보다 유난히 눈에 띄는 원색의 색깔처럼 더욱 강하게 드라이언의 후각을 자극했다. 버터와 구운 고기 냄새는 다른 음식 냄새까지 증가시키는 위력을 발휘했다. 이 냄새들은 이불과 셔츠와 머리와 벽에 스며들었다. 드라이언은 약간 탄 듯한 고기와 버터, 우유, 커피의 냄새가 포마다처럼 자기 몸에 달라붙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가 숨을 쉴 때마다 그 냄새가 폐와 윗속에까지 흘러들어왔다. 이제 결사적인 단식을 중단하고 그 음식들을 한창 먹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는 호흡하는 공기 속에서 음식 냄새를 없애려고 애썼다. 그러나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리고 그 음식 냄새는 1분 1초마다 점점 더 자극적으로 파고들었다. 드라이안 코르가는 프리즘을 통해 광선을 분석하듯 철저히 음식 냄새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내 후각의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야. 그는 음식물을 연구 대상으로 취급함으로써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이 실험에 몰두했다. 맨 먼저 알아낸 사실은 고기가 돼지고기나 쇠고기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그건 통조림 고기였다. 여러 성분이 섞인 것이었지만 드라이안은 틀림없이 쇠고기, 아마 칠면조일 거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는 눈으로 확인해보고 싶었으나 생각을 고쳐먹고 그냥 얼굴을 벽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우유에서는 약간 탄 냄새가 났다. 그것은 분유를 탄 것인데 너무 진하게 탄 데다가 커피 끓이느라 약간 누른 모양이었다. 쟁반 위에는 과일 절임도 있었다. 그 냄새만은 식별하기 힘들 정도로 약했다. 드라이아는 마치 너무 연한 색깔처럼 감별하기 힘든 냄새라고 생각했다. 마침내 그것이 설탕을 가미한 과일 통조림이라는 것을 알아냈을 때 그는 마치 새 기록을 세웠거나 또는 실험실에서 중요한 발견이나 한 것처럼 강렬한 지적 만족감을 느끼고 흥분했다. 한 가지 아직 남은 건 쟁반 위에 빵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었다. 만약 있다면 그것은 전분만 남도록 곱게 체질한 미국 밀가루로 만든 흰 빵일 것이고 딱딱하게 구운 것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어서 먹는 게 좋을 걸, 식으면 맛이 없을 테니까. 유생병이 그의 침대로 다가오며 말했다. 드라이아는 대답하지 않았다. 끝까지 음식을 보지 않고 실험을 계속하고 싶었으나 이미 때는 늦었다. 이제는 다시 정신을 집중할 수 없었고 아까처럼 침착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모든 냄새가 혼합되어 하나의 냄새로 변하고 말았다. 마치 스펙트럼의
7가지 빛깔이 합쳐져서 흰빛으로 변해버리듯이, 또한 샘물에 던진 돌멩이가 잔잔한 물결을 뒤흔들어 놓듯이 위생병의 말소리가 냄새를 뒤섞어 버린 것이다. 드라이한 코르가는 모든 냄새를 분석하고 음미할 수 없게 된 것이 슬펐다. 이튿날 아침까지도 쟁반은 그대로 거기에 놓여 있었다. 드라이한 코르가는 그것을 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음식 냄새는 거의 사라져 버렸다. 음식물은 이미 살아있지 않았다. 그것은 식고 굳었으며 죽은 것이었다. 드라이한 코르가는 피곤했다. 그는 침대 속에서 돌아눕지도 않았고 눈도 뜨지 않았다. 몇 번이고 입술에 침을 발라 적셔 보았으나 씁쓸하고 까칠했다. 위생병이 쟁반을 들고 나가더니 곧 새 음식이던 쟁반을 들고 들어와 침대에 펴놓았다. 이번에는 달걀이 들어있었다. 그 냄새는 포스트 컬러의 색채처럼 강렬했다. 달걀 곁에는 오렌지 잼과 우유, 커피, 그리고 버터가 놓여 있었다. 이 모든 냄새는 드라이언의 육체를 화살로 찌르듯이 괴롭혔다. 드라이언은 그 강렬한 고통을 참느라고 아예 눈을 감았다. 주여, 좀 더 빨리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는 쉴 새 없이 닥쳐오는 유혹을 물리치기가 너무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끝장이 날 것으로 믿으며 스스로를 달랬다. 2, 3일 후면 나는 죽어 있을 거야. 그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리며 다시 잠이 들었다. 149. 드라이한 코르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앉아 창밖을 내다보았다. 정오였다. 마당에는 포로들이 줄을 지어 서 있었다. 그들은 벌거숭이였다. 수용소의 마당에는 벌거벗은 남자들이 덕실거렸다. 의무실 들창 밑에는 지프가 서 있고 몽둥이를 든 군인들이 그 주위에 늘어서 있었다. 군인들은 껌을 씹고 있었다. 포로들은 차례차례 군인들 앞으로 나왔다. 그들의 걸음걸이가 어딘가 좀 어색해 보였다. 벌거벗은 사람은 언제나 좀 주춤거리며 걷는 편이다. 드라이아는 그들의 그 심정을 잘 알 수 있었다. 그도 이와 같은 경험이 있기 때문이었다. 또 금색이야? 이번에는 또 뭘 찾을 셈인가? 하고 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금색은 한 달에도 몇 차례씩 되풀이 되었다. 그때 한 노인이 군인들 앞으로 나왔다. 바르샤바의 대주교군. 드라이언이 소리내어 말했다. 대주교는 약간 등이 굽고 바싹 말랐지만 키는 컸다. 너무 말라서 멀리서도 그의 갈빗대를 셀 수 있을 정도였다. 해골에 가죽만 씌워놓은 것 같았다. 대주교의 수염은 흰색이었는데 마당 안에서 유일하게 흰 빛깔이었다. 그 흰 빛깔은 보는 사람을 눈부시게 했다. 마치 가문의 표시처럼 부드러운 수염이었다. 군인들은 그가 오는 걸 보자 웃기 시작했다. 그러나 대주교는 그들을 보는 것 같지 않았다. 그는 군인들이 모자 위로 활짝 트인 하늘을 우러러 보고 있었다. 그날의 하늘은 비잔티식 성당의 둥근 지붕처럼 푸르렀다. 군인들은 대주교의 손가락을 조사했다. 손가락 벌려, 통역이 명령했다. 노인은 손가락을 벌렸다. 군인들은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노인 포로는 반지를 끼고 있지 않았다. 팔을 들어, 또 통역이 명령했다. 노인은 팔을 들었다. 처음에는 축복을 할 때처럼 가슴 위로, 그 다음에는 머리 위까지 번쩍 들어 올렸다. 그는 통역도 군인들도 보지 않았으나 그들은 혹시 겨드랑이 밑에 보석을 숨기지 않았나 해서 샅샅이 조사했다. 다음은 목덜미 위에 늘어진 머리칼을 검사했다. 대주교는 보석 몇 알쯤은 깜짝같이 감출 수 있을 만큼 긴 백발을 하고 있었다. 군인들은 처음에는 몽둥이 끝으로, 그 다음엔 손으로 머리칼을 한 올 한 올 들춰보면서 조사했다. 그들은 이렇게 머리 위에서부터 목덜미까지 빈틈없이 조사한 다음 수염 속에 반지를 감추지 않았나 해서 쓰다듬어 보기도 했다. 뒤로 돌아, 통역이 말했다. 노인은 군인에게 등을 보이며 돌아섰다. 엎드려, 통역이 외쳤다. 노인은 마치 그리스도 상 앞에서 기도드릴 때처럼 허리를 굽혔다. 그러나 아마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모양이었다. 다리를 벌려. 대주교는 다리를 벌렸다. 가늘고 하얀 다리였다. 통역과 군인은 대주교의 다리 사이에 반지나 다른 귀중품이 숨겨져 있는가 보려고 몸을 굽히고 조사했다. 이윽고 군인 한 사람이 자기 동료에게 뭐라고 속삭였다. 노인은 여전히 등을 돌리고 다리를 벌린 채로 엎드려 있었다. 이젠 가도 좋아, 통역이 말했다. 군인들은 다음 포로를 수색하기 시작했다. 대주교는 조금도 망설이는 기색 없이 멀어져 갔다. 그의 수염과 머리가 바람을 안고 마치 하얀 비단 깃발처럼 휘날렸다. 드라이안의 눈에는 대주교의 벌거벗은 몸이 보이지 않았다. 드라이안 코르가는 그가 나체들의 무리로 돌아갈 때까지 눈으로 그를 쫓았다. 지금 노인은 다른 포도들 틈에 끼어 있긴 했으나 군중 속에 완전히 섞여버린 건 아니었다. 뭐라고 형언할 수 없는 것이 노인의 머리 주위에 감돌고 있었다.
아마 백발과 힘 수염 때문이리라. 아니면 아마 노인의 머리 모습 때문이리라. 아무튼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모습을 바라볼 때와 같은 그 무엇인가가 그를 우러러보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이었다. 이제 뭐가 보이는지 알겠어. 트라이안 코르가는 몸서리를 치며 말했다. 위생병이 그를 돌아보았다. 그러나 트라이안은 위생병이 옆에 있다는 것도 있고 계속 창밖만 내다보고 있었다. 대주교의 머리는 빛으로 둘러싸여 있다. 바로 후광이야. 그의 머리 뒤에서 네온빛보다 더 강한 빛이 흘러나와 머리 둘레에 감돌고 있는 거야. 황금빛 광선 말이야. 대열 속으로 들어간 노인은 눈을 들어 의무시 쪽을 쳐다보았다. 순간 그의 머리를 싸고 도는 광채가 한층 강한 빛을 발했다. 후광이란 성상을 그린 화가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었어? 하고 트라이아는 생각했다. 그는 다른 포로들도 살펴보았다. 대주교 외에도 후광을 지닌 포로가 몇 명 더 있었다. 그는 그들을 다 알지는 못했다. 그러나 그 중에는 비엔나 할리문 원장과 베를린의 젊은 기자도 있었다. 그리스의 장관과 베를린 주재 루마니아 대사도 있었다. 그 밖에도 몇 명이 더 후광을 지니고 있었다. 그들의 이마는 강렬한 불꽃이나 전기 반사경처럼 광채를 발하고 있었다. 그 광선은 불꽃과 전광으로 이루어진 것보다 더 아름다웠다. 그들의 이마에서 솟아나온 빛은 전 세계를 밝게 비춰줄 수 있으리라. 그래 이 땅에서 어둠을 모두 몰아낼 수 있으리라. 150. 자네는 왜 음식을 먹지 않는 건가? 제곱선 중이가 물었다. 트라이안의 방으로 들어온 그는 단둘이 이야기하기 위해 의사와 시장을 모두 밖으로 내보냈다. 대체 어떻게 해달라는 거야? 이 수용소를 시장 바닥으로 알아서는 안 돼. 중이가 말했다. 난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으니까 안 먹는 거요. 갑자기 입맛이 없어지고 구역질이 납니다. 창자가 뒤집히는 것처럼 지독한 구역질입니다. 그런데 중이님, 당신은 구역질이 나지 않습니까? 제곱선 중이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그는 트라이안 코르가와 단둘이 남은 것을 후회했다. 이 포로는 틀림없이 정신이 돈 것 같았다. 그래서 두 눈이 저렇게 번쩍번쩍 빛이 나는 것이다. 갑자기 덤벼들어 내 목덜미를 물어뜯을지도 모르지 하고 장교는 생각했다. 그는 문 있는 쪽을 힐끔 쳐다보고 나서 웃는 얼굴로 말했다. 코르가씨, 마음을 진정해요. 당신은 몹시 흥분하고 있어요. 그럴만도 하지. 열세 동안이나 물 한 모금 마시지 않았으니. 나가지 마시오 중이님. 나는 미치광이가 아닙니다. 두려워할 건 없어요. 구역질이 나지 않느냐고 물은 것은 어리석은 질문이었죠. 중이님께서는 메스꺼워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처음부터 눈을 감고 코를 막고 시작한다면 아무런 문제도 없어요. 인간은 무엇이든 익숙해질 수 있으니까. 이 메스꺼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의지가 약해요. 그래서 이렇게 속이 거북하고 구역질이 나나 봅니다. 어떤 노동자들은 수채 구멍이나 변수 앞에서도 천연스럽게 밥을 먹습니다.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은 겁니다. 나는 내 눈으로 직접 변소 바로 옆에서 소시지와 버터 바른 빵을 먹는 그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입맛을 쩝쩝 다셔가며 즐거운 농담까지 하더군요. 악취가 아무리 지독할지라도 결국 습관 들이기에 달렸나 봅니다. 수용소에서 시체를 태우는 독일인들은 화장장의 문을 닫자마자 곧장 UK 식사하러 가거든요. 물론 메스껍다든지 속이 거북한 눈치는 조금도 없어요. 여기에는 수용소에서 죽은 여자들의 머리칼로 침대 요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그 요위에서 애인과 사랑을 속삭인단 말입니다. 매를 맞아 죽고 화장당한 여자들의 머리칼로 만든 요위에서 그들은 아내에게 애를 베게 하는 짓도 하더군요. 그렇게 하면서도 그들은 아무런 혐오나 메스꺼운 기분도 느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잘 만들어졌다고 아주 기뻐하거든요. 나는 침실과 방 안에 사람의 피부로 만든 전등갓을 해놓고 살던 여자와 한 수용소에서 지낸 일이 있습니다. 그 전등갓은 누르스름하고 음란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그 빛 아래서 선교를 하고 먹고 춤을 추고 마시고 동침을 원하는 사나이에게 몸을 맡기고 키스를 하면서 행복해 하더군요. 인간들이란 구역질에는 곧 익숙해지니까요. 이것은 습관과 의지의 문제입니다. 소련 군인들은 80살 먹은 노파를 강간했지요.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한 노파를 차례로 10번이나 강간했단 말입니다. 8살 먹은 노파와 관계를 한 뒤에도 그들은 구토증을 느끼기는커녕 보드카를 마시며 좋아하더군요. 당신 애들은 물론 이런 짓을 하지 않습니다. 당신 애들은 여자를 강간하지는 않는다고 들었어요. 대신 여자에게 초콜릿을 주고 피임기구를 사용하지요.
당신네들은 또한 독일 사람들처럼 처신하지도 않지요. 나라마다 풍습이 다르니까요. 아무튼 당신네들은 무슨 일을 하든 구토증을 느끼지 않을 테니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화근하건대 그런 위험은 결코 없을 겁니다. 구역질이 나는 건 아주 큰 고통입니다. 나의 고통이 얼마나 지독한지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내 창자는 마치 장갑처럼 뒤집혀서 입에까지 올라온 것 같습니다. 담즙도 거꾸로 올라오고 위장은 구역질 때문에 뒤틀려 있습니다. 나는 인간에게 연민을 느낄 따름입니다. 무서운 연민이지요. 이런 형편인데 내가 어떻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아직도 나에게 식욕이 남아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내가 더 이상 먹을 수 없으리라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제곱선 중위는 출입구를 향해 걸어갔다. 그는 여기 온 것을 후회했다. 시장과 의사는 트라비안 코르키가 미쳤다는 사실을 미리 말해주지 않았다. 그들은 환자의 정신이 멀쩡하다고 말했지만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 정반대의 상태였다. 그들이 거짓말을 한 거다. 이 환자는 완전히 정신 이상이었다. 자네 말이 옳아, 트라이안. 그런 상태에서 자네가 식욕이 없는 건 당연해. 가지 마세요. 나는 일어설 기운이 없습니다. 들창 밖에서 검사가 끝났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아니, 아직 끝나지 않았어. 트라이안 코르가는 다시 한번 감탄했다. 마당에서 저런 검사를 하고 있는데도 제곱선은 무감각한 표정으로 쳐다보고 난 후 곧장 식사를 갈 수 있는 걸까? 점심시간이었다. 조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요? 하긴 지금 식사한 거나 다름없으니 금방 끝날 리가 없지요. 당신애들은 처음에는 가방과 숙소, 옷, 호주머니, 신발, 속옷, 그리고 팬티 속을 뒤지더니 이제는 사람의 입과 겨드랑이 밑 그리고 심지어는 항문 속까지 사사시 조사합니다. 사람들을 모두 발가벗겨서 조사하고 있지만 이건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머지않아 당신들은 금을 찾으려고 사람의 살 가죽까지 벗겨낼 것입니다. 금을 찾기 위해 뼈에서 살을 발라낼 것이고 금을 찾기 위해 뼈를 쪼개고 인간의 두개골마저 부술 겁니다. 내장을 휘젓고 그것을 토막토막 자를 겁니다. 이 모든 일이 금, 금화, 금반지, 금가락지를 찾기 위해서죠. 나중에 인간의 심장까지도 난도질하겠지요. 오직 금을 찾기 위해서 금. 지금은 시작에 불과하니 아직 피부가 남아있어요. 그러나 결국 피부도 벗겨내겠지요. 검사는 언제까지나 계속될 테니. 제곱선 중위는 이미 그 방에 있지 않았다. 트라이안 코르가는 벽 쪽으로 돌아 누웠다. 151. 탄원서 제6호 주제 경제에 관하여 포로들에게서 찾아낸 가치. 당신네들은 포로들을 검색하여 반지, 결혼반지, 팔찌, 시계, 만년필, 돈 등 값나가는 물건을 모조리 몰수합니다. 발가 벗겨놓고 몸 구석구석을 세밀히 검색하고 있지만 아직 충분하지는 않은 듯합니다. 오늘 나는 몇몇 포로들이 상상에 그려진 성인들처럼 머리 둘레에 후광과 같은 광채에 빛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보아온 성인들은 금으로 된 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포로들의 관은 금이나 귀금속은 아니었습니다. 만일 그런 것으로 만들어졌다면 그 자들의 관은 벌써 몰수당했을 겁니다. 그러나 귀금속으로 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의 가치는 업신여길 수 없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말하면 나는 과학자는 아닙니다. 그러니 이 관들이 굉장한 가치가 있다는 것은 자신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몇몇 포로들의 정신이 바라는 빛에서 형성된 것입니다. 서구의 기술사회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무척 흥미로운 일입니다. 이런 현상은 아마 비문명사회 특유의 것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후광이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다면 그것을 포로의 소유물로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포로가 귀중품을 가진다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니까요. 나는 역사상 이런 종류의 관이 몰수의 대상이 되었던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징기스칸과 같은 야만적인 정복자들은 어떤 포로들에게서 이런 장식관을 발견하고 상당히 가치 있는 것으로 판단한 나머지 그런 사람을 골라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못한 시대였으므로 그 후광의 모양과 광채를 그대로 보존해서 자기 궁궐로 가져가기 위해 징기스칸은 후광이 감도는 머리를 잘라 운반하려는 명령을 내렸고 중국이나 아라비아의 포로들 중에서 후광을 지닌 사람의 머리를 잘라 줄에 꿰어 말 한 장에 달아가지고 몽고까지 운반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후와 기온의 변화 때문에 그리 되었겠지만 도중에 후광이 사라져 어느 머리에서도 그 웅장하던 빛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으니 부득이 내버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들 머리가 썩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당신은 칭기스칸처럼 포로들의 목을 자르지는 마십시오. 이런 귀중한 후광을 가진 포로들을 공기와 온도가 조절되는 보호실에 넣어 본국으로 보내는 것이 좋을 겁니다. 당신네들은 다행스럽게도 현대사회의 발달된 기계 문명 덕분에 원시의 정복자들 같은 피해는 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연대기를 들춰보면 이미 오만의 후광이 이처럼 헛되게 사라졌다고 합니다. 나는 당신들에게 변함없이 무한한 찬사를 보냅니다. 항상 웃음을. 정인. 152. 5분 안에 자넨 병원으로 옮겨진다. 시장이 뒷짐을 지고 트라이안의 방으로 들어와서 말했다. 안 됐지만 거기 가면 강제로라도 음식을 먹일 거다. 우리들은 자네를 위해 최선을 다했어. 제곱선 중이도 애 많이 썼지. 그러나 자네는 우리들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았어. 우리들은 자네에게 잘해주려고 노력했지만 자네는 항상 우리들에게 등을 돌려왔단 말이야. 트라이안은 벽을 향해 누워있었다. 자네 행동은 완전히 우정을 무시한 거야. 자네의 사적인 문제로 의사들과 제곱선 중에는 너무도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말았어. 우리들은 2만 명이나 되는 포로들을 맡고 있기 때문에 한 개인의 일로 시간을 허비할 수는 없어. 그런데 자네가 바로 그렇게 했단 말이야. 자네는 한 사람이지만 저 사람들은 2만 명이나 되거든. 개인적인 문제에 일일이 신경을 쓸 수가 없어. 우리에게도 가족과 처자가 있네. 세상에 걱정거리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 포로들이 모두 자네와 같은 행동을 한다면 대체 어떻게 되겠어? 자네는 전체는 조금도 생각지 않는 지독한 이기주의자야. 괜히 제곱선 중위의 말을 들었지 뭔가. 모든 미국인이 그러하듯이 그도 낭만주의자요. 민주주의 신봉자거든. 그래서 요 며칠 동안 나는 다른 2만 명의 포로들이 불편해할 것도 생각지 않고 단 한 사람의 일로 매일 적어도 5시간을 소비했다네. 이건 정신 나간 짓이야. 시장은 화가 나서 말했다. 당신은 이 수용소의 어느 포로도 돌볼 일이 없습니다. 당신은 관리기계, 다시 말하면 비인간적인 일에 종사한 것뿐입니다. 이 수용소의 사람들은 장부나 타자기 혹은 계산기 같은 것과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돌본 것은 바로 그런 것에 불과합니다. 시장님, 당신은 한 번도 2만 명의 인간을 돌본 적이 없습니다. 그 2만 명은 살과 피와 영혼을 가진 인간입니다. 그들은 고통과 신앙과 욕망과 기아와 절망과 공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들의 살이나 피와 같은 개인적 요소도 그리고 보다 개인적인 요소인 그들의 희망과 절망한 염두에도 없었지요. 당신은 오직 숫자와 서류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당신은 한 사람의 포로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포로 하나도 돌보지 못하는 주제에 어떻게 2만 명의 포로를 위한다고 말하는 겁니까? 참으로 우습군요. 당신이나 제곱선, 그 밖의 여러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건 관념이나 추상입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나도 당신이 관심 가지고 있는 그런 인간은 아닙니다. 지금 당신의 눈에 보이는 나는 2만 중의 한 분자에 불과합니다. 당신이 시간을 허비했다고 화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당신이 나를 하나의 인격체로 대해본 일이 없습니다. 당신의 아내 역시 당신을 동떨어진 하나의 인간으로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은 아내를 한 여자로서 아이들의 어머니나 한 가정의 주부로서만 보아왔지 결코 그녀를 전체로 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녀는 전체적으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 없을 겁니다. 당신은 지구상에 있는 어느 한 인간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한 사람이라도 이해하고 있다면 그 중에 한 사람을 돌본 것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당신은 단일의 차원에서 환원된 인간들밖에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인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삼각형의 한 변을 없애버리면 더 이상 삼각형일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위생병이 와서 마당에 구급차가 도착했음을 알렸다. 내 친구 요한 모리츠에게 작별 인사를 해야겠어. 트라이안이 말했다. 다른 포로와 말을 하는 건 안 돼. 트라이안 코르가는 시장에게 등을 돌리며 누웠다. 위생병은 그를 이불로 돌돌 말아 짐짝처럼 구급차에 실었다. 구급차의 창문은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다. 그러나 트라이안 코르가는 요한 모리츠가 구급차가 떠나는 걸 보러 의무실 문 앞에 서 있으리라고 믿었다. 잘 있게 트라이안 코르가는 요한 모리츠를 생각하고는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153. 미군 2명이 미친 포로를 데리고 왔습니다. 카를스루에의 포로병원 원장은 잠자리에서 나와 전기 스위치를 누르고 시계를 봤다. 새벽 1시였다. 보고하러 온 위생병이 옷을 입는 원장을 거들어 주었다. 방에서 나온 의사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다. 포로 병원으로 이송해오는 환자는 언제나 단체로 왔었다. 수용소에서는 아픈 사람이 생기면 100명이 차기를 기다려서 병원으로 데리고 왔던 것이다.
아무리 중태에 빠진 환자일지라도 그 숫자가 차고 수송표가 일제히 교부될 때까지 3, 4주일은 수용소 안에서 기다려야 했다. 1년 동안의 예외는 2분밖에 없었다. 이번이 3번째 예외였다. 단 한 명을 한밤중에 보내다니 도대체 어떤 종류의 미치광이지? 사무실로 들어가며 의사가 물었다. 아마 대단히 중태인 모양입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 보지 못했어요. 구급차 속에서 잠들었나 봐요. 미군 2명이 이런 시간에 데리고 오는 수고를 한 것을 보면 상당히 위험한가 봅니다. 위생병은 말했다. 바깥은 추웠다. 의사는 포근한 잠자리에서 금방 나온 참이라 포로의 입은 쿼드에 서명하면서 부들부들 떨었다. 미군들은 구급차를 타고 돌아가 버렸다. 날씨가 추웠으므로 의사는 즉시 포로를 진찰하지 않고 그대로 잠자리에 들었다. 환자를 적당한 장소에 옮겨 놓으라고만 지시했다. 트라이안 코르가는 어디에 와 있는지 모르고 있었다. 그는 구급차가 도중에 고장을 일으켜 한밤중이 되도록 지체된 것도 몰랐으며 몇이나 되었는지도 알지 못했다. 들것에 실려서 병원 마당으로 들어왔을 때에야 잠시 눈을 떴을 뿐이었다. 그때 그는 별들이 가득한 하늘을 보았다. 은하수구나. 그는 하늘 높이 꺼진 하얀 큰 길을 보고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우리는 자네를 병원으로 보낸다. 거기 가면 강제로라도 자네에게 음식을 먹일 거야. 라고 하던 시장의 말이 생각났다. 의식이 있는 한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거절을 하리라. 트라이아는 어떤 치료도 거절하기로 결심했다. 위생병들은 은하수구나 하는 소리를 듣고 픽 웃었다. 그들은 들것을 땅에 내려놓았다. 우리들은 은하계에 왔다네. 한 사람이 트라이안에게 가까이 오며 농을 걸었다. 트라이안 코르가는 그 농담엔 대꾸조차 하지 않았다. 이었고 누군가가 자기를 안아 침대에 누이는 것을 느꼈다. 154. 트라이안 코르가는 방 안을 둘러보았다. 천장에는 철막으로 둘러싼 등불이 걸려있고 들창에는 쇠창살이 튼튼하게 쳐져 있었다. 방에는 침대가 4개 놓여 있었다. 독일 군복을 입은 환자 2사람이 나란히 누워 얘기를 하고 있었다. 전날 밤 트라이안이 이 방에 들어왔을 때도 그들은 돌아보지 않고 계속 이야기만 했다. 둘 다 젊은 사람이었다. 3번째 환자는 머리 위까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다. 이불 밑으로 커다란 구두짝이 삐죽 나와 있었다. 트라이안은 저렇게 큰 구두를 신고 어떻게 이런 시간까지 잠들어 있을 수 있을까 하고 의아했다. 문 옆에는 하얀 가운을 입은 위생병이 앉아 있었다. 그의 머리는 슈미트 시장의 머리와 비슷했다. 크고 네모난 머리였다. 나무통으로 된 머리 같았다. 얼굴 근육이 하나도 움직이지 않아 죽은 사람 같았다. 두 눈도 유리알처럼 죽은 듯했다. 위생병의 얼굴은 죽은 사람이라기보다는 여태까지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의 얼굴 같았다. 위생병이 트라이안에게 가까이 왔다. 신세 타령이라도 해보지 않겠나? 그는 어린애를 꾸짖을 때처럼 트라이안의 턱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트라이안은 얼굴을 돌리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래, 아무 얘기도 하기 싫단 말이지? 너도 침묵을 지키는 족속이구나. 위생병은 이렇게 말하고는 트라이안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마음에 든다면 천장에 매달린 거미하고나 놀게. 이런 말을 내뱉고는 다시 문 옆에 놓인 자기 의자로 돌아가 앉았다. 155. 나는 단식 투쟁을 했기 때문에 미충항이 소굴에 갇혔어. 트라이안은 입술을 깨물었다. 모든 피로는 사라져버리고 맞서 싸우겠다는 강한 의욕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나를 미치광이 병실로 끌고 왔군. 저자들의 계획도 나쁘지 않군. 이전에는 이런 경우를 당한 적이 없는데 소련 감옥의 고문 장면을 그린 소설 속에도 없었던 기발한 생각이야. 수용소의 포로 의사나 대학 교수들도 모두 내가 미치광이라는 서류에 서명을 했을 거야. 그들은 나의 투쟁 선언이 하나의 광적인 행위라고 단정하고 싶었겠지. 그러나 인생에는 그렇게 급속하고도 간단하게 처리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나는 계속 투쟁할 거야. 트라이안 코르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지금 저놈들에게 내 의식이 똑똑히 살아있다는 걸 증명해 줘야겠다. 그는 말했다. 그러고는 위생병에게로 다가가서 쓰러질 듯이 벽에 기댔었다. 신세 타령이라도 하러 왔나? 난 네가 와서 이야기하리란 걸 알고 있었어. 이렇게 말하며 위생병은 웃었다. 여기 들어온 사람들은 누구나 예배 없이 신체 타령을 하고 싶어 하지. 하지만 지금은 너의 이야기를 들어줄 시간이 없어. 내일이나 모레, 한 달로 아니면 늦어도 1년 안에는 들어주지. 너가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말이야. 위생병은 손에 신문을 들고 있었다. 그는 방해받지 않고 계속해서 신문을 읽고 싶었던 것이다. 너희 침대는 저 구석이야. 가서 조용히 누워있어. 다른 사람 침대에 들어가면 안 돼. 알아듣겠나?
당신에게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드라이아는 말했다. 네가 뭘 물어보고 싶어 한다는 것도 난 알고 있어. 그러나 지금은 시간이 없다고 했잖아. 어서 침대로 들어가. 말을 잘 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내 채찍맛을 톡톡히 보게 될 거야. 위생병은 귀찮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며 책상 서랍에서 채찍을 꺼내 드라이안에게 보여주고는 다시 제자리에 집어넣었다. 드라이안은 말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무슨 말을 해도 상대방은 듣지 않을 것이며 미친 설로 취급할 테니까 그는 침대로 돌아가서 누웠다. 156. 감옥만으로는 부족해서 나를 정신병원에 쳐넣었다. 드라이안은 눈을 감았다. 그는 앞으로 해야 할 일을 계획해 보려고 했다. 그러나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다. 그는 주먹을 쥔 채 잠들었다. 일어나. 드라이안은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깜빡 졸았던 것이다. 앞에는 전날 밤 들것으로 그를 준비하며 은하계에 왔다고 농담하던 위생병이 서 있었다. 드라이안은 그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었다. 주머니 속에 있는 걸 모두 꺼내봐. 드라이안은 일어나서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손이 후들후들 떨렸다. 그는 손수건을 꺼내 위생병에게 내밀었다. 그리고 다른 주머니에서 파이프를 꺼내 아까처럼 내밀었다. 윗주머니에는 조그마한 성상이 들어있었다. 성 안토안의 상이었다. 그는 성상을 한참 보고 나서 위생병에게 주었다. 이제 호주머니에 아무것도 없나? 없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드라이아는 대답했다. 팔을 들어봐. 위생병이 명령했다. 드라이아는 가슴 높이까지 팔을 올렸다. 눈에 10번 막이 덮인 듯 잘 보이지 않고 그 이상은 팔을 올릴 수가 없었다. 더 높이 들어. 더 들 수가 없습니다. 어지럽고 쓰러질 것 같아요. 위생병이 드라이안의 팔을 머리 위로 올렸다. 자기 팔이 그만 마치 돌멩이를 머리 위에 올려놓은 듯이 무거웠다. 팔이 이토록 무겁게 느껴지기는 처음이었다. 팔을 다시 내릴 수도 없을 지경이었다. 위생병이 그의 주머니를 뒤졌다. 드라이안은 그의 손이 주머니뿐만 아니라 피부 속, 살 속까지 휘젓는 것처럼 느껴졌다. 팔을 내려도 좋아. 위생병이 손을 잡아 가만히 내려주었다. 구두끈을 풀어. 그만두게 저 얼굴을 보라고. 양초처럼 노래졌어. 병실을 감시하는 위생병이 말했다. 드라이안 코로가는 침대에 들어 누웠다. 위생병들이 그의 구두를 벗기고 끈을 빼냈다. 그리고는 바지를 내리고 팬티끈을 빼내어 압수했다. 이어서 그는 안경을 벗겼다. 안경만은 뺏지 말아 주십시오. 드라이안은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지독한 근시였다. 안경 알로 동맥을 끊으려고. 안경이 없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선 아무것도 볼 게 없다. 위생병은 안경, 손수건, 파이프 그리고 성 안토안의 상을 한데 모아 쌌다. 그것은 드라이안이 이 세상에 간직하고 있는 물건의 전부였다. 위생병은 그것을 움켜쥐고 밖으로 나가버렸다. 157. 일어나서 먹어. 정신병원에 들어온 다음 날 아침이었다. 필요 없어요. 난 안 먹습니다. 드라이안은 위생병이 내미는 스프 그릇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따위 고집을 부리면 시간만 허비할 뿐이야. 그는 침대 옆 마룻바닥에 스프 그릇을 내어놓고 다음 침대로 갔다. 나는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드라이안은 이렇게 말했다. 너만 하는 줄 알아? 여기서는 모두가 단식을 한단 말이야, 못난 녀석. 위생병은 머리 위까지 일부를 뒤집어 쓰고 구두를 신은 채 자고 있는 환자에게로 가까이 갔다. 그는 이불을 와락 벗겼다. 백발의 노인이었다. 노인은 두려운 듯이 위생병을 쳐다보고는 베개 속에 얼굴을 파묻었다. 무슨 일입니까? 노인은 이렇게 묻고는 또 베개 속에 얼굴을 파묻었다. 일어나 늙은이야. 먹이를 줄 테니. 위생병은 명령했다. 젊은 환자 둘이 노인 곁으로 가까이 왔다. 그들은 서로 떨어질세라 꼭 붙어 있었다. 위생병은 그들을 불독이라고 불렀다. 이봐 불독, 저자를 좀 일으켜주게. 마치 개에게 명령하듯이 위생병이 소리쳤다. 불독 중에 하나가 노인의 겨드랑이 밑에다 손을 넣고 뒤에서 이렇게 앉혔다. 살살 조심해서 다루어. 뼈 부러질라. 위생병이 웃으며 말했다. 노인은 턱을 가슴에 쳐박고 마룻바닥을 뚫어지게 노려보고 있었다. 입을 벌려 이 영감탱이야. 유모가 젖을 먹여줄 테니. 위생병은 말했다. 노인은 여전히 턱을 가슴에 파묻은 채 있는 힘을 다해 이를 악물었다. 주둥이를 벌려. 그러나 조심해서 해. 불독들은 침대 위에 올라앉아 노인의 입속에 숟가락을 넣어 억지로 벌렸다. 위생병 하나가 그의 코를 움켜쥐자 다른 위생병 하나가 입속에 수프를 퍼부었다. 환자는 웃고 있는 불독의 가슴에다 수프를 뱉어냈다. 위생병은 다시 노인 입에다 두 번째 수프를 떠넣었다. 이번에는 미처 뱉지를 못했다.
수프가 거의 목구멍을 막아버려서 질식하지 않으려면 아무래도 삼키지 않을 수 없었다. 위생병이 코를 잡고 있어 숨을 쉴 수가 없었던 것이다. 숨이 막혀 노인이 소리쳤다. 작업은 계속되었다. 노인은 이따금 숨이 막힌다고 외치며 힘껏 껴안고 있는 불독의 품속에서 몸부림을 쳤다. 어때 영감? 이럴 줄은 몰랐지? 위생병이 말했다. 노인의 얼굴이 양초처럼 노랗게 되었다. 드라이한 코르가는 더 이상 쳐다보고 있을 수가 없어 눈을 가렸다. 무서워. 잠시 후엔 너의 차례야. 위생병이 말했다. 저녁도 먹여줘야 합니까? 두 불독이 동시에 물었다. 말을 듣지 않으면 그도 먹이를 줄 수밖에 없지. 두 불독은 노인에게서 시선을 돌려 드라이안의 턱과 목을 노려보았다. 드라이안 코르가는 몸을 굽혀 수프 그릇을 들고는 씹지도 않고 재빨리 삼켜버렸다. 다 먹고 나서 그는 말했다. 당신네들이 오라. 정신병원에 감금된 뒤에도 먹는 걸 거절한다면 정말 미치광이지. 미치광이가 단식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미치광이는 책임을 질 수 없으니까. 그러나 나는 미치광이가 아니라 내가 먹는 이유는 거기에 있다. 그러나 그것이 투쟁을 포기했다는 뜻은 아니야. 158. 내가 미치지 않았다는 걸 어떻게든 증명해야겠어. 드라이아는 생각했다. 머리가 아프고 급히 삼켜버린 음식이 납덩이처럼 위에 걸려 괴로웠다. 그러나 발을 땅에 붙이고 똑바로 서보려고 애를 썼다.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이며 위생병 곁으로 갔다. 담당 의사에게 할 말이 있는데요. 회진 때까지 기다려. 그때면 의사와 말할 수 있으니까. 위생병은 대답했다. 회진 전에 만날 수는 없을까요? 여기서는 회진 시간 외에는 의사를 만나지 못하게 되어 있어. 알겠습니다. 의사는 미친 사람을 위해서는 수고를 하지 않는다는 말이군요. 그러나 나는 미치광이가 아닙니다. 미치지 않았으면 왜 일로 보내줬지? 단식을 중지시키기 위해 보낸 겁니다. 아까도 내가 말한 것으로 아는데요. 오늘부터 나는 먹기로 했습니다. 그러니 나를 미치광이로 취급할 이유가 없지요. 내가 계속 먹는 걸 거부했더라면 내 행동을 단순히 반항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미친 짓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음식을 먹었으니 이제 모든 것이 확실해진 겁니다. 위생병은 그의 말을 듣지도 않고 신문만 읽고 있었다. 그는 트라이너에게 아무 관심도 보이지 않았다. 내가 먹는 것을 보고 난 뒤에도 아직 나를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제 가서 잠이나 자. 신문 좀 읽게. 위생병은 명령했다. 나는 미치광이가 아니라니까요. 알았으니까 가서 조용히 누워있어. 여기서는 말을 잘 들어야 해. 말 안 듣는 녀석은 회초리로 매를 맞는다는 걸 알아둬. 159. 오전 내내 기다려도 의사는 나타나지 않았다. 정오경에 불독 중의 한 사람을 위생병이 데리고 나갔다. 반 시간가량 지나 그는 들것에 실려 돌아왔다. 그는 방 한가운데 뉘어졌는데 코에는 솜이 틀어막혀 있고 몸은 부들부들 떨렸다. 이마는 창백했다. 부들부들 떠는 입술 사이로 마치 미친 개처럼 푸르스름한 거품이 흘러나왔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드라이안이 물었다. 다른 불독은 경련을 일으키며 떨고 있는 자기 친구의 굳은 육체를 바라보며 낄낄거리고 있었다. 들것 위에 누워있는 사람의 가슴은 대장간이 풀무처럼 부풀어 올랐다. 손과 발의 근육은 신체의 다른 부분과는 별도로 떨고 있었으며 피부빛도 변해버렸다. 이미 산 인간의 피부빛은 아니었다. 척추는 죽은 사람의 뼈처럼 굳어 있었다. 그의 온몸을 뒤흔드는 경련은 생명이 붙은 사람의 것이 아니성 싶었다. 그것은 기계 인형의 자동적인 경련과 흡사했다. 그가 살아있다는 단 하나의 표시는 입에서 흘러나와 가슴과 들것을 적시고 있는 푸르스름한 거품뿐이었다. 불독은 어떻게 된 겁니까? 드라이안이 다시 물었다. 별일 아니야. 주사를 맞았어. 위생병이 대답했다. 무슨 주사를 맞았기에 저렇게 되었습니까? 알고 싶은 것도 많군. 너도 곧 맞게 될 거야. 늦어도 내일까지는. 내일? 드라이안 코르가는 들것 위에 늘어져 있는 불독을 내려다보았다. 놀랐나?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군. 그러나 여기서는 모두 주사를 맞아야 해. 그는 불독의 코를 막은 솜을 새 것으로 갈아주고 뺨을 꼬집어 보았다.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이럴 때는 칼로 난도질을 해도 모른다니까. 발작이 계속되는 동안은 아무런 감각도 느끼지 못한단 말이야. 너희들에게는 모두 이 주사가 필요해. 그건 신경을 자극하는 주사야. 저 녀석이 하고 있는 체조를 보란 말이야. 드라이아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침대에 엎드렸다. 문이 열렸다. 드라이아는 몸을 떨었다. 그러나 의사는 아니었다. 다른 불독을 데리러 온 위생병이었다.
그는 불독의 팔을 잡고 밖으로 나갔다. 얼마 후에 그도 들것에 실려 돌아와 친구 곁에 누워졌다. 그도 코를 솜으로 틀어막고 입으로는 미친 개처럼 희고도 부르스름한 거품을 흘리고 있었다. 몸도 끝을 곁들고 있었다. 노인도 끌려갔다가 한참 만에 들것에 실려왔다. 브라이언은 다소의 차이는 있을망정 똑같은 리듬으로 경련을 일으키는 세 개의 몸뚱이를 바라보았다. 무슨 주사입니까? 브라이언이 물었다. 흥분제야, 신경에 충격을 주는 주사야. 그것은 두뇌를 자극하고 체내의 독소를 없애는 작용을 한다고. 위생병은 이렇게 말하며 웃기 시작했다. 드라이아는 발치에 나란히 누워있는 세 개의 육체를 다시 내려다 보았다. 로봇의 움직임처럼 기계적으로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다. 똑같은 간격을 두고 똑같은 율동과 똑같은 강도로 콧구멍을 불렁거렸다. 가슴은 기계의 피스톤과 같이 오르락내리락 했다. 이들 육체에 아직 남아있는 생명은 근육의 기계적인 움직임으로 축소되었다. 의지도 본능도 정신도 모두 죽어버리고 오직 기계적 반사운동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이 반사운동은 점점 확대되어 갔고 경련으로 변화되었다. 트라이안 코르가는 현대의 기술사회에 남아있는 인간 생활의 환상을 그려보았다. 그가 몸담고 있는 그 방은 전 유럽과 전 서구, 전 세계를 모두 포함할 정도로 한없이 확대되어 갔다. 그 방 안에는 로봇과 흡사한 반사운동을 하고 있는 새 인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상의 전 인류가 있는 것이었다. 이것은 터무니없는 환상이었다. 그러나 그 환상은 트라이안의 머릿속에 집요하게 남아있었다. 그는 그 속에서 코름베스타임 수용소의 모든 것과 함께 악마의 리듬에 맞춰 춤을 추고 있는 슈미트 시장을 본 것 같았다. 제곱슨 중위와 브라운 군정관, 사무엘 아브라모비치와 그 밖의 인간들도 재즈와 흥분제의 자극이 가져온 충동으로 그와 나란히 춤추고 있었다. 모든 사회가 똑같은 경련에 뜨는 것이었다. 보기 싫다, 보기 싫다. 트라이아는 눈을 가리고 부르짖었다. 160. 자네의 개인 기록표에는 자네가 말하는 단식 투쟁에 관한 기록은 전혀 없어. 의사는 의심쩍다는 듯이 트라이안을 쳐다보았다. 만일 자네가 단식 투쟁을 했다면 틀림없이 적혀 있을 텐데, 그런데 기록표에는 신경장애, 자살계획, 발작, 강박관념이라고만 씌어 있어. 단식에 관한 것은 전혀 없어. 단식은 의식이 분명한 사람만이 하는 행동이야. 그러나 여기에는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 이 진단서는 대학 교수 두 분이 서명한 거야. 그분들은 독일 의학계의 권위자라고. 대체 내가 누구 말을 믿어야 좋겠나? 자네야? 그렇지 않으면 고명한 교수야. 의사는 트라이언의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이라고 믿었다. 자네의 처도 감금되어 있다는 게 사실인가? 내 생각에 자네는 결혼도 안 한 것 같아. 결혼 반지는 어디다 두었지? 수용소에서 검색할 때 압수당했습니다. 있을 법한 일이지. 그러나 아무런 증거도 없잖아. 나는 자네 기록표에 적혀 있는 것을 믿지 않을 수 없어. 화를 내서는 안 돼. 증거가 나올 때까지 나는 다음과 같은 전제하에 일을 처리하지 않을 수 없네. 즉, 자네 아내는 체포되지 않았고 결혼도 안 했으며 아버지도 수용소에서 죽은 것이 아니고 이유 없이 체포된 것도 아니라고 말이야. 자네가 내게 말한 건 다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 내가 미치지 않았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평소에는 아주 정상적이라고 생각되는 말이나 행동도 일단 분수가려 들면 진짜 광적인 정체가 되고 마는 것이다. 바깥 사회에서는 정상적이며 지적으로 간주되는 말이나 의견도 정신병원에서 미친 정체로 간주되는 거야. 정상적인 상태와 미친 상태의 한계조차도 불분명하지 않은가? 그러나 내가 미치광이 아님을 꼭 증명하고 말 테다. 드리안 코르가는 생각했다. 제발 부탁합니다. 의사 선생님 도와주십시오. 트라이안은 말했다. 어떻게 하라는 건가? 저를 믿어주십시오. 누가 믿지 않는다고 했나? 그저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지 말고 진심으로 믿어달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선생님께서 직접 세밀한 종합진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탁은 하나 많아야 종합진단은 반드시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믿어달라는 부탁은 거절하겠네. 나는 과학자야. 내가 직접 확인한 것 이외에는 믿을 수 없어. 증거가 없는 것을 어떻게 믿으란 말이야. 인간으로서 저를 믿어주십시오. 나는 과학자야. 확실한 증거 없이 남의 말을 믿는다는 건 직업의식이 용납하지 않아. 의사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힘을 주어 말했다. 156. 감옥만으로는 부족해서 나를 정신병원에 쳐넣었다. 드라이에는 눈을 감았다. 그는 앞으로 해야 할 일을 계획해 보려고 했다. 그러나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다.
그는 주먹을 쥔 채 잠들었다. 일어나. 드라이아는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깜빡 졸았던 것이다. 앞에는 전날 밤 들것으로 그를 준비하며 은하계에 왔다고 농담하던 위생병이 서 있었다. 드라이아는 그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었다. 주머니 속에 있는 걸 모두 꺼내봐. 드라이아는 일어나서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손이 후들후들 떨렸다. 그는 손수건을 꺼내 위생병에게 내밀었다. 그리고 다른 주머니에서 파이프를 꺼내 아까처럼 내밀었다. 윗주머니에는 조그마한 성상이 들어있었다. 성 안토안의 상이었다. 그는 성상을 한참 보고 나서 위생병에게 주었다. 이제 호주머니에 아무것도 없나? 없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드라이아는 대답했다. 팔을 들어봐. 위생병이 명령했다. 드라이아는 가슴 높이까지 팔을 올렸다. 눈에 10번 막이 덮인 듯 잘 보이지 않고 그 이상은 팔을 올릴 수가 없었다. 더 높이 들어. 더 들 수가 없습니다. 어지럽고 쓰러질 것 같아요. 위생병이 드라이아의 팔을 머리 위로 올렸다. 자기 팔이 그만 마치 돌멩이를 머리 위에 올려놓은 듯이 무거웠다. 팔이 이토록 무겁게 느껴지기는 처음이었다. 팔을 다시 내릴 수도 없을 지경이었다. 위생병이 그의 주머니를 뒤졌다. 드라이아는 그의 손이 주머니뿐만 아니라 피부 속, 살 속까지 휘젓는 것처럼 느껴졌다. 팔을 내려도 좋아. 위생병이 손을 잡아 가만히 내려주었다. 구두끈을 풀어. 그만두게 저 얼굴을 보라고. 양초처럼 노래졌어. 병실을 감시하는 위생병이 말했다. 드라이한 코르가는 침대에 들어 누웠다. 위생병들이 그의 구두를 벗기고 끈을 빼냈다. 그러고는 바지를 내리고 팬티 끈을 빼내어 압수했다. 이어서 그는 안경을 벗겼다. 안경만은 뺏지 말아 두십시오. 드라이아는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지독한 근시였다. 안경 알로 동맥을 끊으려고. 안경이 없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선 아무것도 볼 게 없다. 위생병은 안경, 손수건, 파이프 그리고 성 안토안의 상을 한데 모아 쌌다. 그것은 드라이안이 이 세상에 간직하고 있는 물건의 전부였다. 위생병은 그것을 움켜쥐고 밖으로 나가버렸다. 157. 일어나서 먹어. 정신병원에 들어온 다음날 아침이었다. 필요 없어요. 난 안 먹습니다. 드라이아는 위생병이 내미는 스프 그릇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따위 고집을 부리면 시간만 허비할 뿐이야. 그는 침대 옆 마룻바닥에 스프 그릇을 내어놓고 다음 침대로 갔다. 나는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드라이아는 이렇게 말했다. 너만 하는 줄 알아? 여기서는 모두가 단식을 한단 말이야, 못난 녀석. 위생병은 머리 위까지 이불을 뒤집어 쓰고 구두를 신은 채 자고 있는 환자에게로 가까이 갔다. 그는 이불을 와락 벗겼다. 백발의 노인이었다. 노인은 두려운 듯이 위생병을 쳐다보고는 베개 속에 얼굴을 파묻었다. 무슨 일입니까? 노인은 이렇게 묻고는 또 베개 속에 얼굴을 파묻었다. 일어나 늙은이야, 먹이를 줄 테니. 위생병은 명령했다. 젊은 환자 둘이 노인 곁으로 가까이 왔다. 그들은 서로 떨어질세라 꼭 붙어 있었다. 위생병은 그들을 불독이라고 불렀다. 이봐 불독, 저자를 좀 일으켜 주게. 마치 개에게 명령하듯이 위생병이 소리쳤다. 불독 중에 하나가 노인의 겨드랑이 밑에다 손을 넣고 뒤에서 이렇게 앉혔다. 살살 조심해서 다루어. 뼈 부러질라. 위생병이 웃으며 말했다. 노인은 턱을 가슴에 쳐박고 마룻바닥을 뚫어지게 노려보고 있었다. 입을 벌려 이 영감탱이야. 유모가 젖을 먹여줄 테니. 위생병은 말했다. 노인은 여전히 턱을 가슴에 파묻은 채 있는 힘을 다해 이를 악물었다. 주둥이를 벌려. 그러나 조심해서 해. 불독들은 침대 위에 올라앉아 노인의 입속에 숟가락을 넣어 억지로 벌렸다. 위생병 하나가 그의 코를 움켜쥐자 다른 위생병 하나가 입속에 수프를 퍼부었다. 환자는 웃고 있는 불독의 가슴에다 수프를 뱉어냈다. 위생병은 다시 노인 입에다 두 번째 수프를 떠넣었다. 이번에는 미처 뱉지를 못했다. 수프가 그의 목구멍을 막아버려서 질식하지 않으려면 아무래도 삼키지 않을 수 없었다. 위생병이 코를 잡고 있어 숨을 쉴 수가 없었던 것이다. 숨이 막혀. 노인이 소리쳤다. 작업은 계속되었다. 노인은 이따금 숨이 막힌다고 외치며 힘껏 껴안고 있는 불독의 품속에서 몸부림을 쳤다. 어때 영감? 이럴 줄은 몰랐지? 위생병이 말했다. 노인의 얼굴이 양초처럼 노랗게 되었다. 드라이한 코르가는 더 이상 쳐다보고 있을 수가 없어 눈을 가렸다. 무서워. 잠시 후엔 너의 차례야. 위생병이 말했다. 저 녀석도 먹여줘야 합니까? 두 불독이 동시에 물었다. 말을 듣지 않으면 그도 먹이를 줄 수밖에 없지. 두 불독은 노인에게서 시선을 돌려 드라이안의 턱과 목을 노려보았다.
드라이한 코르가는 몸을 굽혀 수프 그릇을 들고는 씹지도 않고 재빨리 삼켜버렸다. 다 먹고 나서 그는 말했다. 당신네들이 오라. 정신병원에 감금된 뒤에도 먹는 걸 거절한다면 정말 미치광이지. 미치광이가 단식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미치광이는 책임을 질 수 없으니까. 그러나 나는 미치광이가 아니라 내가 먹는 이유는 거기에 있다. 그러나 그것이 투쟁을 포기했다는 뜻은 아니야. 158. 내가 미치지 않았다는 걸 어떻게든 증명해야겠어. 드라이아는 생각했다. 머리가 아프고 급히 삼켜버린 음식이 납덩이처럼 위에 걸려 괴로웠다. 그러나 발을 땅에 붙이고 똑바로 서보려고 애를 썼다.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이며 위생병 곁으로 갔다. 담당 의사에게 할 말이 있는데요. 회진 때까지 기다려. 그때면 의사와 말할 수 있으니까. 위생병은 대답했다. 회진 전에 만날 수는 없을까요? 여기서는 회진 시간 외에는 의사를 만나지 못하게 되어 있어. 알겠습니다. 의사는 미친 사람을 위해서는 수고를 하지 않는다는 말이군요. 그러나 나는 미치광이가 아닙니다. 미치지 않았으면 왜 이리로 보내줬지? 단식을 중지시키기 위해 보낸 겁니다. 아까도 내가 말한 것으로 아는데요. 오늘부터 나는 먹기로 했습니다. 그러니 나를 미치광이로 취급할 이유가 없지요. 내가 계속 먹는 걸 거부했더라면 내 행동을 단순히 반항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미친 짓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음식을 먹었으니 이제 모든 것이 확실해진 겁니다. 위생병은 그의 말을 듣지도 않고 신문만 읽고 있었다. 그는 트라이너에게 아무 관심도 보이지 않았다. 내가 먹는 것을 보고 난 뒤에도 아직 나를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제 가서 잠이나 자. 신문 좀 읽게. 위생병은 명령했다. 나는 미치광이가 아니라니까요. 알았으니까 가서 조용히 누워있어. 여기서는 말을 잘 들어야 해. 말 안 듣는 녀석은 회초리로 매를 맞는다는 걸 알아둬. 159. 오전 내내 기다려도 의사는 나타나지 않았다. 정오경에 불독 중의 한 사람을 위생병이 데리고 나갔다. 반시간가량 지나 그는 들것에 실려 돌아왔다. 그는 방 한가운데 뉘어졌는데 코에는 솜이 틀어막혀 있고 몸은 부들부들 떨렸다. 이마는 창백했다. 부들부들 뜨는 입술 사이로 마치 미친 개처럼 푸르스름한 거품이 흘러나왔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드라이안이 물었다. 다른 불독은 경련을 일으키며 떨고 있는 자기 친구의 굳은 육체를 바라보며 낄낄거리고 있었다. 들것 위에 누워있는 사람의 가슴은 대장간이 풀무처럼 부풀어 올랐다. 손과 발의 근육은 신체의 다른 부분과는 별도로 떨고 있었으며 피부빛도 변해버렸다. 이미 산 인간의 피부빛은 아니었다. 척추는 죽은 사람의 뼈처럼 굳어 있었다. 그의 온몸을 뒤흔드는 경련은 생명이 붙은 사람의 것이 아닌성 싶었다. 그것은 기계 인형의 자동적인 경련과 흡사했다. 그가 살아있다는 단 하나의 표시는 입에서 흘러나와 가슴과 들것을 적시고 있는 부르스름한 거품뿐이었다. 불독은 어떻게 된 겁니까? 드라이안이 다시 물었다. 별일 아니야. 주사를 맞았어. 위생병이 대답했다. 무슨 주사를 맞았기에 저렇게 되었습니까? 알고 싶은 것도 많군. 너도 곧 맞게 될 거야. 늦어도 내일까지는. 내일? 드라이안 코르가는 들것 위에 늘어져 있는 불독을 내려다보았다. 놀랍나?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군. 그러나 여기서는 모두 주사를 맞아야 해. 그는 불독의 코를 막은 솜을 새 것으로 갈아주고 뺨을 꼬집어 보았다.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이럴 때는 칼로 난도질을 해도 모른다니까. 발작이 계속되는 동안은 아무런 감각도 느끼지 못한단 말이야. 너희들에게는 모두 이 주사가 필요해. 그건 신경을 자극하는 주사야. 저 녀석이 하고 있는 체조를 보란 말이야. 드라이아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침대에 엎드렸다. 문이 열렸다. 드라이아는 몸을 떨었다. 그러나 의사는 아니었다. 다른 불독을 데리러 온 위생병이었다. 그는 불독의 팔을 잡고 밖으로 나갔다. 얼마 후에 그도 들것에 실려 돌아와 친구 곁에 뉘어졌다. 그도 코를 솜으로 틀어막고 입으로는 미친 개처럼 희고도 부르스름한 거품을 흘리고 있었다. 몸도 거칠게 떨고 있었다. 노인도 끌려갔다가 한참 만에 들것에 실려왔다. 브라이안은 다소의 차이는 있을망정 똑같은 리듬으로 경련을 일으키는 세 개의 몸뚱이를 바라보았다. 무슨 주사입니까? 드라이안이 물었다. 흥분제야. 신경에 충격을 주는 주사야. 그것은 두뇌를 자극하고 체내의 독소를 없애는 작용을 한다고. 위생병은 이렇게 말하며 웃기 시작했다. 드라이안은 발치에 나란히 누워있는 세 개의 육체를 다시 내려다보았다. 로봇의 움직임처럼 기계적으로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다.
똑같은 간격을 두고 똑같은 율동과 똑같은 강도로 콧구멍을 벌렁거렸다. 가슴은 기계의 피스톤과 같이 오르락내리락 했다. 이들 육체에 아직 남아있는 생명은 근육의 기계적인 움직임으로 축소되었다. 의지도 본능도 정신도 모두 죽어버리고 오직 기계적 반사운동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이 반사운동은 점점 확대되어 갔고 경련으로 변화되었다. 트라이안 코르가는 현대의 기술 사회에 남아있는 인간 생활의 환상을 그려보았다. 그가 몸담고 있는 그 방은 전 유럽과 전 서구, 전 세계를 모두 포함할 정도로 한없이 확대되어 갔다. 그 방 안에는 로봇과 흡사한 반사운동을 하고 있는 새 인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상의 전 인류가 있는 것이었다. 이것은 터무니없는 환상이었다. 그러나 그 환상은 트라이안의 머릿속에 집요하게 남아있었다. 그는 그 속에서 코름베스타임 수용소의 모든 것과 함께 악마의 리듬에 맞춰 춤을 추고 있는 슈미트 시장을 본 것 같았다. 제곱슨 중위와 브라운 군정관, 사무엘 아브라모비치와 그 밖의 인간들도 재즈와 흥분제의 자극이 가져온 충동으로 그와 나란히 춤추고 있었다. 모든 사회가 똑같은 경련에 뜨는 것이었다. 보기 싫다, 보기 싫다. 트라이안은 눈을 가리고 부르짖었다. 160. 자네의 개인 기록표에는 자네가 말하는 단식 투쟁에 관한 기록은 전혀 없어. 의사는 의심쩍다는 듯이 트라이안을 쳐다보았다. 만일 자네가 단식 투쟁을 했다면 틀림없이 적혀 있을 텐데, 그런데 기록표에는 신경장애, 자살계획, 발작, 강박관념이라고만 씌어 있어. 단식에 관한 것은 전혀 없어. 단식은 의식이 분명한 사람만이 하는 행동이야. 그러나 여기에는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 이 진단서는 대학 교수 두 분이 서명한 거야. 그분들은 독일 의학계의 권위자라고. 대체 내가 누구 말을 믿어야 좋겠나? 자네야? 그렇지 않으면 고명한 교수야. 의사는 트라이안의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이라고 믿었다. 자네의 처도 감금되어 있다는 게 사실인가? 내 생각에 자네는 결혼도 안 한 것 같아. 결혼 반지는 어디다 두었지? 수용소에서 검색할 때 압수당했습니다. 있을 법한 일이지. 그러나 아무런 증거도 없잖아. 나는 자네 기록표에 적혀 있는 것을 믿지 않을 수 없어. 화를 내서는 안 돼. 증거가 나올 때까지 나는 다음과 같은 전제하에 일을 처리하지 않을 수 없네. 즉, 자네 아내는 체포되지 않았고 결혼도 안 했으며 아버지도 수용소에서 죽은 것이 아니고 이유 없이 체포된 것도 아니라고 말이야. 자네가 내게 말한 건 다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 내가 미치지 않았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평소에는 아주 정상적이라고 생각되는 말이나 행동도 일단 분수가에 들면 진짜 광적인 정체가 되고 마는 것이다. 바깥 사회에서는 정상적이며 지적으로 간주되는 말이나 의견도 정신병원에서 미친 정체로 간주되는 거야. 정상적인 상태와 미친 상태의 한계조차도 불분명하지 않은가? 그러나 내가 미치광이 아님을 꼭 증명하고 말 테다. 트라이안 코르가는 생각했다. 제발 부탁합니다. 의사 선생님 도와주십시오. 트라이안은 말했다. 어떻게 하라는 건가? 저를 믿어주십시오. 누가 믿지 않는다고 했나? 그저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지 말고 진심으로 믿어달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선생님께서 직접 세밀한 종합진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탁은 하나 많아야 종합진단은 반드시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믿어달라는 부탁은 거절하겠네. 나는 과학자야. 내가 직접 확인한 것 이외에는 믿을 수 없어. 증거가 없는 것을 어떻게 믿으란 말이야. 인간으로서 저를 믿어주십시오. 나는 과학자야. 확실한 증거 없이 남의 말을 믿는다는 건 직업의식이 용납하지 않아. 의사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힘을 주어 말했다.